2월 15일 날 이제 원래 기존에 두경부 초음파 급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확대된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 이제 확대가 됐는데 기존에는 갑상선암 등의 이제 4대 중증 질환자 및 그 심장, 그다음에 신생아 주요 환자에게만 이제 적용되던 주경부 초음파 급여가 크게 이제 두 부분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이 두경부 갑상선 초음파를 주로 하는 저로서는 약간 좀 실망스러운 부분인데요. 하나는 이제 처음에 이제 갑상선암이 의심되어서 생검을 했을 때 이 생검이라고 하는 것은 코어 니들 바이옵시하고 FN하고 모든 걸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검을 했을 때 비진형 세포, 즉 이 베레스타 시스템에서 이제 ATP와 AUS가 나오는 경우를 말하고 또는 여포종양, 폴리큘라 네오플라즘, 그래서 베레스타의 3, 4에 확인된 경우에 경과 관찰할 때 팔로 했을 때 한번 진단 초음파 1회를 이제 급여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 19세 미만 환자에게 갑상선, 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 질환의 의심자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한번 급여를 인정해주고 그걸 넘어서는 그런 경우에는 80% 연세 아빠 그거 좀 갖다 줄래? 본인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학대 초음파 검사 코드는 각자 기본 진단 제한 초음파 이렇게 나눠서 코드가 이래 있고요. 아마 기본 초음파를 시행하실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또 갑상선에 접근하기가 쉬워서 제한 초음파를 시행하시는 분은 연세 아빠 까만 거 들었는 거 갖다 주면 돼. 그래서 진단 초음파를 이제 갑상선, 부갑상선 AB414고 대양 경부는 AB415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이번에 급여학대인데 유도 초음파는 급여학대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그 퍼스트 FNA에서 AS가 나왔을 때 팔로 FNA를 할 때는 만약에 유도 초음파는 그때는 진단 초음파는 급여를 할 수 있는데 유도 초음파는 비급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갑상선, 부갑상선 초음파 급여 기준을 먼저 보면 이제 뭐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갑상선, 부갑상선 제외 초음파도 마찬가지로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나 아니면 의사가 직접 시행하지 않더라도 방사사가 촬영하는 걸 옆에서 실시간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는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정 요건은 아래를 모두 이제 충족해야 되는데 좌우측 각각의 갑상선, 부갑상선 부위의 영상을 획득해야 되고 이 단순 초음파를 제외하고 제한하고 진단 초음파는 판독 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독 소견서에는 뒤에 나오겠지만 인적 사항이라든지 검사 날짜, 그다음에 검사 소견, 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다만 제한 초음파는 이제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영상을 획득하고 여기서도 제한도 판독 소견서 작성 보관해야 됩니다. 영상의 범위는 모든 영상에는 이제 경부의 해부학적 위치, 도식 또는 문자를 표기해야 되고 병변이 없는 경우에는 우엽 중부 횡스캔, 그 다음에 종스캔, 그 다음에 다엽 중부 횡스캔, 종스캔 4장하고 그 다음에 혁주의 횡스캔 5장, 그 다음에 우측 경부 림프절 6장, 좌측 경부 림프절 7장, 중심 경부 림프절 8장. 요 8장은 병변이 없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촬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요 기본 8장 플러스에서 그 병변 부위에 이제 횡단면하고 종단면에서 이제 크기를 가로 세로 뎁스 이렇게 측정한 것을 표시 사진을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병변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8장 중부에서 횡스캔, 종스캔, 턱부의 횡스캔, 여기 신무새 횡스캔, 그 다음에 좌측 중부의 횡스캔, 종스캔, 그 다음에 우측 경부의 림프절, 그 다음에 좌측 경부의 림프절, 그 다음에 중심 경부, 여기 아마 레벨 1, 2 정도가 되실 텐데 림프절 이렇게 8장의 기본 스캔 표준 영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병변이 있으면 이렇게 8장에다가 병변에 있는 부위를 횡스캔하고 종스캔을 해서 가로 세로 뎁스를 이제 크기를 측정해서 이제 영상으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이 판독 소견서를 보면 판독 소견서는 이제 진단하고 제안에 꼭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등록병하고 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그다음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의 면허번호, 의료기관명, 검사 소견 및 결론 이렇게 이제 판독 소견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검사 소견은 이제 갑상선의 에코나 병변 정보를 기술하고 결제에 있는 경우에는 위치와 최대 직전 규요 소견, 그 다음에 케이트라지 내용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고, 암으로 진단된 결제를 추적하는 경우에는 위치하고 세방향 직전 규요 소견, 그 다음에 이전 검사 변화 여부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고, 경부 림프절도 평가를 해서 이상 소견 의무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위치나 크기, 주요 소견을 기술을 하도록 되어 있고, 결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암 위험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소화 등에서는 환자 협조조나 음창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 영상 획득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추가 기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독 소견서를 이렇게 기술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는 이모영 원장님께서 올려주신 이제 영문외과의 판독 이 소견서에 기본적으로 작성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인적 사항하고 검사명 기재되어 있고, 검사 소견에 이제 갑상선, 부갑상선 이제 초음파와 그다음에 대외한 경부 초음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상선 시행하면 이 파트에 대해서 이제 에코나 패솔로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있다면 있고, 아마 노즐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케이션이라든지 케이트라지 카테고리라든지 디스크립션, 종료 양상 개수, 변화를 이제 이런 관찰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고, 파라사이로이드, 맥림프노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고, 아마 여기는 이제 결론이나 이런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이아그노시스와 디스크립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도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판독 소견서를 만들어 봤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 산정 방법을 보면 이제 갑상선, 부갑상선 질환 진단 이후에 이제 아래와 같이 할 때 인정되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생검 결과에 AUS나 폴리크란 네오플라즈마가 있는 경우에 팔로비터 제1에 인정되고, 초한 경우는 본인 부담률 80%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확인에 단기 피해 측정하는 단순 종파를 시행해라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동일 목표를 시행하면 소정연출 1에 산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근데 이걸 이제 보시면 인접된 부위의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검사는 소정 100%, 비의 검사는 소전 정수의 50% 산정해서 150% 산정한다 하는데, 아마 영어에서는 시행하기 어렵지 싶은데, 만약에 이제 갑상선을 보다가 림프노드를 또 중점적으로 두고 봐야 되는 경우는 갑상선, 부갑상선 초음파를 100%로 하고, 이 제외한 구경부 초음파를 점수의 50% 산정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급여는 이제 중증 환자한테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이제 비급여로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교사 신고를 진행하고 된다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2월 10월 확대된 게 이게 앞에 설명했던 요런 AUS나 19세 미만의 갑상선, 부갑상선 제외한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경부 초음파는 지금대로 비급여로 시행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제 갑상선, 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 초음파 검사 급여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갑상선, 부갑상선의 경부 초음파 급여는 똑같고요. 직접 시행하고 방사 산행할 때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표준 영상 갑상선, 부갑상선 제외한 경부의 침샘, 그 다음에 경부 림프절의 표준 영상을 획득해야 되고, 판독 소견서를 남겨야 되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갑상선, 부갑상선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영상의 범위를 보면 모든 영상에는 해바퀴 위치를 표기하고, 병변이 없는 경우에는 좌우측 이하선, 악하선의 횡스캔 한 장씩. 그러면 이제 오른쪽 왼쪽이니까 이하선, 악하선 모두 4장이 되겠죠. 4장하고 그
그 다음에 우측 경부 림프절의 레벨 1에서 4의 한 장. 그러니까 이제 그 SCM, 그러니까 쭈글라 체인, 인터넷 쭈글라 림프노드 체인을 따라 2, 3, 4가 있으니까 그 2, 3, 4하고 그 다음에 어퍼 메디안 포션이 있는 1, 2, 3, 4 찍고 그 다음에 인터넷 쭈글라 체인 바깥쪽에 있는 레벨 5 한 장은 뒤쪽에 되어 있고 한 6장, 그 다음에 좌측 경부 림프절의 1에서 4의 한 장, 레벨 5 한 장, 8장이 이제 이 병변이 없는 경우에 표준 영상의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이 8장 플러스 병변에 있는 예를 들면 림프노드 같으면 림프노드의 중단과 중단 사진을 넣고 그 다음에 크기를 가로세로 뎁스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제 1번에서 7번 냉림프노드는 이렇게 보통 나눕니다. 그래서 만디블 아래에 하이오이드 본 사이에 림프노드 1번 구역하고 2번 구역이 있고요. 1A는 소멘탈이고 1B는 소만디블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깥쪽에 이제 인터넷 쭈글라 체인 하이오이드 본 위에를 2A, 2B로 나누고 하이오이드 본하고 크리포이드 카틸리지 사이를 3, 그 밑에를 4로 나누고 SCM 이 뒤쪽에 쭈글라 체인 림프노드 바깥쪽으로 이제 5번 구역으로 나누고 5A, 5B로 나누고 6번은 이 카틸리지 있는 이쪽을 말하고 7번은 우리가 보통 그 사이로이드 아래쪽에 있는 수프라스토날 로지 있는 그 부위를 7번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 영상이 1, 2, 3, 4 이쪽 한 장 넣고 그 다음에 바깥쪽 그 5번 한 장 넣고 여기 말하는 건 이 부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이로이드 캔서 수술할 때는 이 6번, 7번 이쪽은 그냥 그 센트럴 링림프노드라고 보고 있고 이 바깥쪽 2, 3, 4, 5는 라테랄 링노드 림프노드 보통 그렇게 디스크립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갑상선 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진단 초음파 표준 영상 병변이 없는 경우 이렇게 8장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파로티드 그랜드, 그다음에 그 뱅스캔 한 장, 그다음에 라이트 소만디블라 그랜드, 뱅스캔 한 장. 물론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종스캔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스캔으로 보통 이제 같이 보는 게 좋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표준은 행스캔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종스캔은 없고요. 그 다음에 랩트 파로티드 그랜드 행스캔 한 장, 그 다음에 수관이 올라가는데 행스캔 한 장, 요래 4장 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 이제 1번에서 4번, 지금 여기가 이제 CCA니까 아마 이쪽에 1, 2, 3 정도 림프절 사진 한 장 넣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이제 라이트 5에 그 우측 병절 림프절 사진을 넣고 그 다음에 레프트 레벨 1에서 4에 한 장 넣고 그 다음에 5에 한 장 넣도록 요게 이제 갑상선 부갑상선 제외한 주경부 초음파의 기본 이제 사진입니다. 근데 물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이제 센트럴 포션을 보는 이 부위가 저기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액토픽 사이로이드나 이런 그 위치가 이제 좀 여기서는 이 표준 영상만으로는 놓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센트럴 포션, 메디얼 포션의 림프노드나 그런 액토픽에 대한 병변 관찰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림프노드 아니면 사이로이드 글랜드나 그 파라사이로이드나 소만디블라 글랜드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표준 스칸 이외에 문제가 있는 글랜드의 매스를 이렇게 그 행스캔하고 종스캔을 찍고 그다음에 가로수로 그 뎁스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뭐 이게 뭐 아이소에크의 단지, 하이퍼에크의 단지, 하이퍼에크의 단지 그런 것들을 디스크립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 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진단 총파 판독 소연수를 보면 이렇게 이제 환자의 등록번호하고 이런 걸 적고요. 그다음에 검사 소견에는 이하성과 아카산, 경부 림프절의 이상 여부를 포함해야 되고 이상 있는 경우에는 병변의 위치, 크기, 주요 소견 등은 세부 내용 상세 기술하도록 되어 있고 소화 등에서 제한되어 있는 추가 기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맥과 셈은 아마 좀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이게 상세하게 기술하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래 상정 방법은 19세미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나눈 걸 보면 아마 이제 소아라는 배려가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소아에서 아마 내게 림프노드가 커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에 급여를 해주자고 돼 있고, 근데 또 만 19세 이상은 또 이제 초음파 급여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20세 이상을 많이 보는 내과에게는 그렇게 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여하튼 19세 미만의 환자에서 갑상선, 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 질환의 의심돼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인정된 경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9세, 만약에 예를 들면 10살짜리 애가 와서 이제 그 목에 갑상선에 물혹이 있다고 왔는데, 만약에 그 환자를 이제 급여 인정을 해주려면, 만약에 편에 하게 되면 뭐 암이 의심돼서 편에 한다고 해서 이제 급여를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진단 초음파 급여를 인정해 주려면 갑상선 초음파를 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갑상선, 부합상선 제외한 경부 진단 초음파를 내서 급여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한 번 시행한 이후에 이제 선임에서 초과했을 때는 본인 부담이 80% 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 확인은 뭐 단순 초음파 그 이야기고, 아까 전에 또 100% 50%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증 환자한테서 우선 적용하라는 그 이야기고, 비급여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록사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보건복지부의 요 두경부 초음파와 2월 3일날 동시됐는데, 거기 보시면 파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게 이제 확대된 것을 설명하는 그런 파일이고, 또 하나는 이제 급여와 관련 Q&A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에 이제 좀 내용이 좀 애매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소개해 드리면, 우선은 이제 그 본인 희망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시행한 초음파 질환이 진단된 경우 급여 대상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이건 비급여지 이래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진단과 제한 단순 초음파 범위를 이제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초음파는 판독 소견서는 필요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진료 기록도 있어야 하는 것만으로 되어 있고, 그 진단이 이제 제한하고 진단 초음파는 다 별도 부위 판독 소견서에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단 초음파 같은 경우에 판독 소견서를 반드시 제한하고 구비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경세포 여포 종양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엑스파 시스템의 3하고 4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까지 해놨고요. 그 다음에 경부 초음파 검사할 때 도플러 가상 그 문제 하나에 대해서는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부에 종괴가 있을 때 도플러 검사 시행했을 때 10% 가산입니다, 있고, 그 다음에 그 진단 초음파와 제한된 초음파 시행했을 때 판독 결과 기재 방법은 보면 청구 때 이제 초음파 검사 시행 사유를 포함한 판독 결과를 JX9 웨이프리 텍스트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초음파 청구 시에 생금을 했다면 생금일자와 결과를 포함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FNA 해서 이제 AUS가 나왔을 때 다시 시행할 때, 예를 들면 뭐 언제 며칠 날, 그 다음에 갑상선 생금 결과에서 기대형 세포로 경우 관찰을 위해 초음파 시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 판독 결과가 어떤지 디스크립션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시술 코드 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프리테스트에 이런 이 소견 기재할 때 우리가 소견서만큼 자세하게 아마 노들이 어떤지 그렇게 기재할 필요까지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제가 이제 좀 몇 개를 빠져먹었는데, 이게 암이 의심되는 임상 양상을 가질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자가 뭐 목이 쉰다든지, 뭐 아주 그 예를 들면 노들이 아주 딱딱하게 만져진다든지, 이런 암이 의심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건강검진 그 해서 시행한 경우 말고 암이 의심되고 왔을 때는 또 이게 진단 초음파를 급여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환자분이 그런 거를 이제 환자가 알고 뭐 이거를 내가 정상이 그런 게 없더라도 정상을 그렇게 기술해서 보험을 해보라,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의사 난처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단순 초음파는 거의 시행하지 않을 건데 세 분의 대해서 보험이 3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KT라지인데, KT라지는 아마 뒤에 한중훈 원장님이 이제 말씀을 드릴 거라서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제가 나름대로 이제 작성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갑상선, 부갑상선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제외 총파하고 그걸 이제 나눠서 이제 소견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인적 상황 검사는 여기 있고 검사 소견은 갑상선 같은 경우는 파렌카이 뭐 헤테로지니어스냐, 바스쿠라이트냐, 호모지니어스냐 이런 하이퍼큐하냐 그런 뭐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노듈이 멀티플 싱글이냐 위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즐이 있을 때는 아까 보면 기술할 때는 메인 노즐에 대한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메인 노즐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양태 같은 기술하고 K타입 카테고리 같은 거 표시하고 사이즈 위치 를 표시하고 그다음에 노즐 체인지가 뭐 있었는지 그다음에 저는 또 이제 수술 후에 그 급여되는 5년까지는 급여는 환자들 한 번씩 보니까 이제 사회 같은 거 하고 나서 이제 리커했는지 하고 그런 걸 선생님, 예. 선생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화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세요? 파워포인트 화면만 보이고 선생님이 지금 아마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이게 검사 결과지를 한번 샘플을 하나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예. 화면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화면을 공유해 주시면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지금 예.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부가갑상선 종파 판독 소견서를 이렇게 인적사항하고 검사 소견을 나눠서 파라사이로이드 같은 경우에 이제 보이느냐? 보이면은 비정상이니까 거예요. 안 보이면 정상이니까 노로 끝나는 거고 만약에 보이면은 여기 위치가 어디 보이는지 사이즈 같든지 에코 같든지 되어 있으면 기술하도록 해놨고 랭림프론도 노멀이면 더 이상 기술할 필요는 없으니까 노멀이냐 노멀이냐 표시하고 노멀이면 어디가 노멀인지 로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쉐입이나 할룸이 쉐입이 오버헤드에 나오는 데는 할룸이 있느냐 없느냐 체크하고 가시게이지 있는지 실색 체인지가 있는지 바스크라이트가 있는지 사이즈 그렇게 기술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진단하고 결론에 이제 갑상선 같으면 뭐 이런 게 비하인인지 보통 결절에 대해서 보통 총판을 할 거니까요. 일단 있고 우연부 링크들은 노멀이나 서스피셔스냐 이렇게 나누고 고압상선 같으면 이제 노멀이냐 뭐 하이퍼플라이드냐 아데노마냐 이렇게 뭐 저는 이제 갑상선 고압상선 총파 판독 소견서를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부갑상선 제외한 판독 소견서는 민족 사항은 비슷하고 검사 소견은 이제 소만디블 얼랜다고 파로티드, 랭림프노드로 나눠서 소만디블 얼랜드에 뭐 파렌카임 체인지 같든지 노즐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느 쪽인지 그다음에 에코 같든지 칼시페이션이 있든지 그다음에 마지리 뭐 서큐레이션이 있는지 가스카이트 있는지 그다음에 이전 노즐의 변화 같든지 이렇게 기술했고 파로티드도 마찬가지고 랭림프노드나 과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단하고 결론은 만디블 얼랜드 파로티드는 정상이냐 아니면 염증이 있느냐 아니면 아데노마이냐 아니면 있느냐로 기술했고 두형부 림프절은 뭐 단순히 제일 흔한 거는 리액티브 하이퍼플라자니까요. 리액티브 하이퍼플라자가 있는지 아니면 그 외에는 뭐 편사가 있으면 된다든지 그 드물지만 티브 림프 아데나이티스 뭐 여기는 없는데 뭐 기구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표시를 하나 토록 해놨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 선생님 계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원장님 유명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근데 뭐 건강검진처럼 했는데 뭐 노즐이 좀 캔서가 의심돼서 FNA 보내면 그 환자는 보험으로 바꿔줘도 되는 거죠? 그 진단 총파를요. 예. 건강검진을 했는데 예. 좀 사이즈도 크고 노즐이 좀 네네네. 캔서가 의심돼서 FNA 보내야 되는데 그 환자는 그러면 뭐 일반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뭐 증상은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뭐 사이즈 뭐 2cm 정도.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FNA 하나 가면 또 급여가 한 번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중 급여가 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할지는 보통 병원에 뭐 그게 바뀌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강의 한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Q&A를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Q&A 보면은
이제 건강 검진 목적으로 했는데 암이 났다.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원칙은 비급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화면을 약간 띄워주시겠습니까? 조기현 원장님께서 화면 공유 누르시면 됩니다. 정혜달 원장님께서는 화면 공유를 해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지? 화면 공유가 밑에 녹색 버튼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거 누르시면 아, 예. 여러 가지 화면처럼 뜹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 정리하면 몇 개 빼버려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은 FNA에서 이제 카테고리 3, 4일 경우에만 이제 그 급여가 되는 것이 추가가 됐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총파를 보면은 4대 중증 질환 그 갑상선에서는 암이 해당이 되겠죠, 그죠? 이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제 원래 급여가 됐습니다. 되었고 특히 또 이제 그리고 4대 중증 질환에서도 암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또 그 암이 의심되면은 돼서 이제 검사를 한 경우에는 부위와 관계없이 그 급여가 됩니다, 원래. 근데 달라진 거는 이제 예전에는 그냥 급여라도 그냥 알아서 적으면 됐는데 이 형식을 맞춰야 되거든요. 이제 표준 영상도 넣어야 되고 검사 위치도 표시해야 되고 형식에 맞게 결과지도 써야 되고 판독 소개서를 써야 된다는 게 이제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Q&A인데 본인 희망에 의해서 건강검진으로 질환했을 때 질환이 진단이 되었다. 이때는 어떻게 됐냐? 비급여거든요. 그래서 이 목에 종괴가 있고 목소리가 쉬고 갑상선 암이 의심되어서 했다. 이럴 때는 급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고 암을 의심하는 소견이 있을 경우에 이제 급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복부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이제 복통이 있거나 가스 수치가 올라가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급여를 할 수가 있지만은 급여를 할 수 있지만은 머리카락 없나 본데. 정아, 이 머리카락 한 사람 소중해 안 소중해? 여기 다른 선생님께서는 마이크 좀 꺼주세요. 청구를 할 때 이제 갑상 그런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이게 왜 암을 의심해서 검사를 해야 했는지 검사했는데 대한 이유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뚜렷하게 이제 그렇게 암을 의심하는 소견이 안 되면은 sak감의 빌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호병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이제 전혀 암이 의심 안 되가 검사상으로 암이 나왔을 경우 검사하고 나서 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비급여가 맞고 목에 뭐 만져지거나 목이 쉬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런 이유를 달고 이제 급여를 청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반대로 그레이브스 같이 갑자기 살이 빠지고 목이 이래 부어가 오면 뭐 사실 실제로 그레이브스 같은데 그것도 원래는 뭐 체중 빠지고 고이터 있고 하면 캔서도 의심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옛날 그레이브스가 나와도 그냥 급여시켜줘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그렇게 되면 적으면 되죠. 뭐. 그렇게 목에 되면 뭐 만져주고 뭐 그렇게 적으면 되고 뭐 통증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안 될 가능성이 많죠. 이제 암에 대한 그런 특징적인 그런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삭감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쭉 그 앞에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이 처음 파일 제가 50 파일 두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파일은 쭉 흐름은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 정부 총파는 접근이 쉬우니까 이게 총파 급여를 제한을 굉장히 많이 두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쭉 해석이 되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Q&A로 넘어가면 좀 애매해지거든요. 갑자기 뭐 그런 뭐 임상의사 그러니까 의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급여를 이제 준다 이런 게 있어서 이 범위 때문에 이거 나중에 상당히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또 거기 보면 또 기존에 있던 뭐 또 그 갑상선 암이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5년이면 중증이 끝나는데, 근데 그 뒤에는 보통 비급여로 이제 초음파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임상 증상이나 뭐 이게 뇌익 노드가 만져진다든지 이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게 그 임상으로 이제 의심된다 이런 게 실제로 지금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우리가 이미 영상으로 이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새로운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급여 인정해준다 이런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향후에 저 Q&A 부분에 저런 게 없으면 그냥 다 급여로 갚으면 되는데, 저런 저 Q&A 저런 문구들 때문에 비급여로 갚으면 되는데, Q&A 문구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이게 약간 디레이팅이나 또 급여에서 그런 소지가 좀 환자하고 약간 그런 악유가 붙을 가능성이 지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도플러 청구를 10%에서 가산해서 같이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결절이 있는 경우는 보통 도플러 한 번씩 좀 띄워보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네, 또 그렇죠. 그런 경우에 도플러를 그냥 단순하게 띄워서 그 혈류 분포만 딱 찍어놓고 청구를 해도 되는지, 또 원장님은 청구를 자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FNA 할 때 지금까지는 좀 이번에 이제 급여가 확장되기 전에는 FNA 할 때 그 진단 초음파를 도플러 초음파 피로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FNA는 노즐이니까 그게 이제 대부분 또 바스클라를 띄우니까 그래서 받았었는데 이번에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갑자기 그런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니까 그런 FNA 할 때 급여 그때 도플러 받는 걸 그 진단 초음파를 도플러로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냥 초음파 할 때는 그 도플러로는 잘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ATP가 나왔을 때 그 팔로업 할 때 본인 부담 80%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인터벌이 보통 제가 옛날에 그냥 경험했을 때는 ATP가 있으면 팔로업 FNA를 보통 한 1개월 있다가 다시 하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 인터벌이 뭐 적절한 게 있을까요? 네. 그 인터벌 이야기는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에 AUS 나와서 이제 한 번 더 FNA 하게 되면 이제 진단 초음파는 급여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가이딩은 비급여로 하고, 만약에 또 AUS가 나오면 그 다음에 할 때는 이제 본인 부담이 진단 초음파 80% 된다 이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아마 둘의 간격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원장님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고 이제 고시가 새로 나왔는데 고시에 그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갑상선하고 경부의 초음파를 보험으로 확대해 준다고 했지만 현실적인 지금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걸 보면 FNA에서 뭐 OTP 하나 뭔가 나와야지 보험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20세 이상의 성인에서 우리 대부분은 건강 검진 목적이나 그냥 걱정이 돼서 사이로이드 초음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결국은 비급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확대된 게 별로 없잖아요. 없고 자기들 홍보만 했는 셈이고, 그래서 자기들 피해 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아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또 해준다고 Q&A도 올려놓고, 이렇게 결국은 피해 나갈 구멍만 만들어놓은 것 같고, 결국은 지금 가이드라인 가지고는 결국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서 거의 비급여로 해야지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우리끼리 이래 토론해서 안 될 것 같고, 우리 일상 총파케나 한국 총파케, 뭐 손준혁 쌤이나 이훈원 쌤하고 이렇게 같이 계시면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좀 요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차라리 유권 해석을 한 번 더 맡기든지 해서 그런 걸 만들어서 일단 자료를 갖고 있어야지. 결국 이거 나중에 그 실손보험 차트 복사한다든지 진료 확인서 떼가면
환자는 되니 안 되니 보험회사 또 왜 보험되는 걸 또 이런 비급여를 했느냐는 갈등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우리 개인이 하기 어렵고 학회나 내과 의사회나 이런 데서 조금 일꾼 해석을 받든지 국지부나 책임 있는 당국자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서 좀 만들어 놔야지 좀 우리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약간 뭐 원장님 말씀에 이제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뭐 바뀌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약간 좀 그런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 Q&A에 이야기하고 있는 정상들이 있는지 없는지 금지는 제가 와서 처음에 금지 목표가 왔으면 아마 아까 조기환 원장님 말씀처럼 비급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약간 목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목이 좀 아파요. 근데 뭐 갑상 초음파해보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왔을 때 이건 이제 지금은 원칙적으로는 비급여긴 한데 그 환자 경우에는 이제 백페인은 이 급여 정상에 해당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환자를 볼 때 오히려 좀 더 그런 포션이 있는지도 물어봐야 되고 또 뭐 목도 우리가 한번 만져봐서 이제 뭐 픽스드 노즐이 있는지 그런 임상 소견을 저도 요즘은 거의 뭐 후닥하면 그래 뭐 초음파 보죠 하고 뭐 목도 뭐 한번 뭐 거의 만지긴 하는데 잘 안 만지는 경우도 꽤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이제 돼버리니까 임상 소견에 대해서 또 의학적 검사나 이런 데 대해서 또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또 확인해 봐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질문 혹시 없으신가요? 질문 더 이상 없으시면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